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소장님을 저희가 바로 여러분의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다시 모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맞습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니까 내 기준을 따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너희들? 그럼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 지점이 바로 지금 유로화라든가 위안화 같은 게 왜 이렇게 지금 대안적인 기축통화로 나가기는 흐름이 왜 나타나냐라는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위안화가 그렇게 되는 거는 미국하고 중국이 갈등이 심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왜 유로화도 자꾸 이렇게 탈달러의 조짐을 보이려고 하느냐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동맹 저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의 위치가 흔들리느냐 여기를 잠식하고 있는 건 제가 보기엔 미국 스스로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요? 세뇨리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주조세라고 붙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주조화를 어떻게 했냐면은 금을 가진 사람이 영주한테 가면은 영주가 그 금으로 이제 꽝 찍어 자기 얼굴을 찍든가 해서 주화를 만들면서 그 수수료로 금의 일부를 가져갔어요. 그걸 이제 세뇨리지라고 그러는데 주조세라고 그러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날 같이 주화가 안 쓰이는데도 이 주조세가 없어진 게 아니고 미국이 세뇨리지를 다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축 통화를 쥐고 있는 나라는 그거를 사용해서 각종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세뇨리지를 여러 형태로 얻어요. 그러니까 기축 통화국은요. 달러를 펑펑 찍어내서 세뇨리지를 취할 수도 있고 이게 60년대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브레튼 우즈 시스템을 이용해서 미국은 달러를 찍으면 다른 나라에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필요한 만큼 달러를 찍어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인플레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그걸 세뇨리지라고 불렀었어요. 미국이 부당하게 주조세를 거두고 있다. 그다음에 지금 달러가 강해져도 이것도 세뇨리지죠. 지금 강달러 상황이 됐으니까 지금 전 세계 나라들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달러 구하느라고 달러 얻으려고 지금 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걸 가지고 또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 수입 물가를 낮추는 데 활용할 수 있고 그 밖에도 그 트럼프 정권이나 이번 바이든 정권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이런 경제적인 이익 말고도 어떤 지정학적인 무기로 쓴다든가 달러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국의 이익을 보장하는 산업정책이나 무역정책의 수단으로 쓰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인스텍스 있죠. 인스텍스 유럽의 그 지급결제 시스템이 나타나고 또 이게 강화되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게 트럼프였었어요. 트럼프가 이 미국의 경제 제재를 갖다가 껐떡하면은 남발하는 데다가 이걸 미국의 국익 강화의 수단으로 쓰니까 유럽 국가들이 반발하기 시작해요. 아메리칸 퍼스트 하면서 사실 결국 유럽의 그 에너지 위기도 트럼프 탓이 큰 거죠. 독일과 러시아를 아주 밀착하게 만들었고 그 가스관을 만들게 했고 노르드 스트림 2까지도 만들게 만들었던 게 사실 원인 제공자가 트럼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우리가 그 기축통화 있잖아요. 그 경제에서 왜 공공재라고 그러죠. 공공재의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공공재의 제일 중요한 조건은 모두가 접근을 해가지고 전부가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불편부당하게 운영되었다는 게 공공재의 제일 중요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키커런시 기축통화를 공급하는 미국이 그런 공공재의 그 공급자의 그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공공재를 발행해서 오히려 자기 나라의 사익, 국익을 취하려고 두면은 이걸 쓸 수밖에 없는 나라 입장에서 불만이 나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지역 내에서 대안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든가 다른 기축통화를 강화하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달러의 위치를 잠식하고 있는 거는 미국 스스로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서 그 군사력이 이제 기축에 근원적 힘을 제공하고 군사력이 힘이 곧 기준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약간 여기서 다시 지정학적인 측면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되면 남중국해 그리고 일본의 센카쿠 열도라고 표현은 위다우다오 이적이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라카 해협에서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는 그 태평양으로 나올 수 있냐 없냐라고 저거니까 거기를 어떻게 막느냐 마느냐 이거 무지하게 중요해지죠. 그러니까 지도를 한번 여러분 펼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센카쿠 열도는 거의 대만이에요, 대만. 지역적으로는 중국이고 그동안에는 잠정적으로 서로 간에 불편하니까 아무 얘기 없이 실질적인 그 미국 군대가 점유한 지역으로
중국을 막아왔던 이 그 방어 라인 같은 성격이잖아요. 예. 근데 국력이 약했던 중국은 뭐 쪽을 쓸 수 없으니 그냥 더 이상 아무 얘기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고. 근데 이거를 센카쿠 열도를 하고 일본이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조금 붉어지면서 중국이 자기 말을 시작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곤란한 상황이 온 거네요. 일본 덕분에. 곤란하기보다도 진짜 미국의 대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은데요. 그쵸. 거기를 갖다 그렇게 막는 거는 냉전 시대 초기로 올라가는 그 봉쇄 정책이거든요. 컨테인먼트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지 캐넌이라는 사람이 옛날 사람이죠. 이게 2차 한국 전쟁 이전부터 그러니까 미국의 봉쇄 전력을 갖다가 저걸 한 건데 컨테인먼트라고 그래요. 봉쇄 이게 번역이 조금 그런데 컨테인먼트라고 한 건 그 컨테인이 그릇에 담아둔다는 뜻이 있잖아요. 담는다는 뜻도 있고 막는다는 뜻도 있는데 중국이 나오지만 어떻게 막겠다라고 하는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나오는 거니까 이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거는 용납 못한다라고 하는 게 전통적인 미국의 냉전 이후에 그 미국의 지정학적인 입장이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양안 문제, 그러니까 대만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태평양 이 남태평양 부분, 이 남중국해 부분으로 가지고 미국, 중국이 만약에 해군 군사력으로서 등장하게 되면은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지난 한 70년 정도의 군사적인 질서에 대해서는 도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 그 전통적인 국제 정치학 용어로 현상 타파가 있고 현상 유지가 있는데 현상 유지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국제법이라든가 이거를 어기는 말도 안 되는 도발 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현상 타파를 원하는 쪽에서는 강대국이 강제해놓은 부당한 기득권에 우리는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논리로 따지면 어느 쪽이 밀릴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대만 문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만 문제도 그렇고 생각구 열도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그 해군 군사력 문제가 단순히 중국과 일본 두 나라의 국경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대로 동아시아 그 미국과 러시아의 패권 그리고 거기에서 북한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것까지도 연결이 되는 자리가 바로 남중국해 자리에서 집중된다. 거기에도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지정학이라고 하는 게 지오폴리틱이라고 하잖아요. 이 지정학이 원래는 이렇게 좀 저주받은 학문이었는데 안 좋아했었어요. 국제정치학 쪽에서. 이건 악마들이 하는 학문이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너무 그 공허하게 들리잖아요. 허황되게 들리잖아요. 막 지구 전체를 막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근데 역사적에서 어떤 국면에서는 그런 지정학적인 얘기가 너무 허황되고 공허한 국면도 있는데 어떤 국면이냐. 이게 전 세계의 지배 계급이 지금 빅픽처를 바꿔야 되는 수정해야 되는 아주 장기적 중장기적인 그 나라의 전략적인 목표를 수정하고 수립해야 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이걸 구조변동기라고 그러는데 지금이 구조변동기가 아니면 언제겠어요. 이럴 때는 각 나라가 취하는 그 구체적인 외교 전략하고 굉장히 큰 높은 차원에서의 지정학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는 해안이 좀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남중국 지금 대만을 건드렸다는 것 사실 자체가 사실 잠정적 보류 상황으로 유지하고 있다가 대만을 본격적으로 언급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힘이 길러졌다라는 측면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그냥 뭐 기우이고 좀 지나친 걱정일 수 있는데 TSMC라는 회사가 지금 미국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하잖아요. 저희 쪽에는 굉장히 익숙한 대목입니다. 이거는 저희 투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관심이 많은 대목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투자 차원 말고 지정학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대만에서 TSMC가 빠져나가 버릴 경우에 지킬 이유가 없죠, 미국이 사실. 그렇죠. 대만은 뭐냐. 근데 이게 대만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뭐 이게 제 그냥 뇌피셜이기를 바랍니다만은 삼성전자 다음에 SK가 만약에 몽땅 미국으로 가버리면 그래서 우리나라에 딱이 어떤 반도체 공장이 안 남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 한국하고 대만에 갖는 지정학적인 가치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가 되느냐. 옛날에 에치슬라인이라 한국전쟁 때 에치슬라인이 나오는 이렇게 배경도 중국을 봉쇄하긴 해야 되는데 봉쇄선을 한반도로 할 거냐 아니면 일본으로 할 거냐 여기서 한반도가 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부 사고방식에서 나왔던 게 에치슬라인의 배경이 되는데 그러면은 TSMC나 삼성전자가 빠져나가고 나서 이 나라가 어떤 지구적인 가치 사슬에서 중요한 산업들이 다 만약에 빠져나가면은 한국 대만은 뭐냐?
그러면은 이 나라를 미국은 이 지역을 갖다가 신경 쓸 거냐? 아니면 이 지역은 그냥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거냐? 그러니까 이 TSMC나 삼성전자의 향후 진로가 경제적인 가치반이 아니고 어떤 지정학적인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도 좀 생각해볼 측면이 있지 않나. 네, 네네. 기후가 되길 바라면서.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증권가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정학적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머릿속으로 쟤네들이 이걸 갖고 갈 때는 그런 상상은 할 수는 있는 단계. 가령 애플이 그 만약에 TSMC가 박살이 나고 이러면은 애플을 어떻게 해요? 삼성하고 해야죠. 근데 삼성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 애플이 옛날에 기술 그 모델 카피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이후부터 삼성하고 원래 아삼육이었거든요. 2006년 7년 그 아이팟 나올 동안에는 그랬는데 그 이후로 조금 관계가 좀 안 좋아졌어요. 스티브 잡스가 삼성전자하고 카피캣이라고 따르쟁이라고 막 뭐라 그러는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 너무 싫어하거든요. MS한테도 카피를 당해서 진절머리를 치던 스티브 잡스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또 한번 돌아봐야 될 게 그 기술 패권이라는 게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중요해진 적이 있었을까요? 물론 뭐 옛날에 도자기가 너무나 중요했다. 도자기가 무역에서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고 뭐 차문화가 중요했다. 그것도 기술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만 방어의 최전선이 TSMC 그리고 한국 방어의 최전선이 삼성전자로 일컬어질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기술의 위치가 격상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기술을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연결해서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당연히 그렇죠. 그 배경이 있는데요. 비술 가지고 이게 전쟁이 벌어지는 거는 아마 석기 시대 때부터일 거예요. 이거는 뭐 기록이 없으니까 확실한 건 아닌데 유럽의 경우에는 그 석기로 쓸 수 있는 제일 좋은 돌이 나오는 데가 그 스웨덴 남쪽에 있어요. 네. 근데 그때도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도 분명히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 있는 돌을 누가 가져와서 어떻게 유통되느냐가 여기가 아마 분란이 벌어지는 씨앗이었을 것이라는 추측들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기술은 항상 중요하죠.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게 문제는 반도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는 20세기 초에는 석유가 2차 대전이 벌어질 때 석유를 어느 지역이 차지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였었는데, 지금 그 디지털 혁명 이후에는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데 반도체가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의 위치가 사실은 지금 석유랑 똑같아졌어요. 이게 반도체를 깔지 않고 반도체랑 연결되지 않는 제조업은 제 생각에 그 70년대 말에 폰이라는 자동차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그건 아마 반도체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카브레타로 만드는 자동차. 그렇죠. 거기 뭐 트랜지스터를 썼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반도체를 쓰지 않으면은 산업 기술의 수준이 갑자기 70년대로 되돌아가는 거니까 이건 무엇보다도 군사적인 차원에서 용납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냥 박살이 난다는 걸 뜻하니까.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 반도체 문제가 지금은 석유랑 똑같이 모든 산업의 인프라가 돼 있는데 이 반도체가 어쩌다 보니까는 옛날 석유는 그냥 울타리 둘러쳐서 그냥 총으로 막으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였는데 이 반도체는 지금 최첨단 기술이잖아요. 어느 만큼 나노까지 들어가 나노에다가 이번에 옹스트롬까지 얘기 나오더라고요. 옹스트롬 차원에서 이걸 심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 석유 같은 물건이 이 석유 같은 걸 생산하려면은 땅을 파는 게 아니고 무지무지한 고도의 기술력을 가져야 된다. 지금 이런 국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자나 중요했던 기술이라고 하는 게 지정학적인 갈등이 지금 전면으로 나오게 된 계기는 제가 반도체에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AI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AI는 뭐 반도체 기반 기술이니까 지금 중국이 AI 기술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더 따라잡히면 그렇다면 향후 결국 반도체 기술을 중국이 잘 습득하게 될 경우 군사력에서도 추격을 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식겁을 하고 지금 뭐 칩4 동맹 만들려고 그러는 게 그래서 아니겠어요? 그렇죠. 결국은 군사력하고도 연결이 되겠네요. 당연히. 그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그 생각이 연결이 되네요. 결국은. 첨단 무기.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선전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산 첨단 무기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게임도 안 되는 전력상으로 게임도 안 되는 게 이렇게 오랜 기간 길어지는 이유는
미국산 첨단 무기가 우크라이나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에 시작하기 전에 말씀 나눴지만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쪽 드론이 이제 러시아 그 본토를 갖다가 공격했다 그러는데 네. 이거는 그 미국의 어떤 그 작전 정보 명령 시스템의 인도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지금 국경을 뚫고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다 기술에서 나오니까 농담으로 그런 얘기해요. 그 이제 군수산업 연구하는 아는 교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2차 대전까지의 전쟁은 주로 다 인간이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쟁을 기기가 하는데 그게 무슨 결과를 가져왔냐면은 한 5, 60년대까지는 군비 지출이 늘어나면은 이게 경제를 폭발적으로 일으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사람한테 투자해야 되고 의복이라든가 군수물자 뭐 이런 걸로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경제적 유발 효과가 엄청났고 그다음에 그 GDP에 막 어마어마한 부분을 여기 쏟아야 되는데 이게 기술 위주로 되니까 기계만 그 하이테크 기술만 굉장히 발전하고 경제가 살아나는 기계 사라졌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한 50년대까지는 밀리터리 케인즈주의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군사 네. 케인즈주의. 네. 군비 지출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한다. 이게 이제 안 통하는 세상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그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전투기 한 대를 만들 걸로 예. 전투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드론 전투기를 도대체 몇 대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투기 조종사 한 명 키우는데 수십억의 돈이 드는데 예. 그 돈이면 드론을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력 대체가 벌어진 거죠. 네. 그리고 실내에서 다 조종을 하면 예. 전투기 여러 개를 한 사람이 우리 뭐 요즘 게이머 대단한 사람들 보면 그 워크래프트 조종하는 거 보면 어마무시하게 많이 조종하는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드론을 여러 대를 한두 예.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조종을 예. 하게 되면은 아 진짜 워게임이 실제가 되네요. 그 제가 말한 그 교수는 이게 막스주의 경제학 공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막스 경제학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거기 막스 자본에 보면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노동자당 어느 정도의 기계량을 다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기계 혹은 자본 기계라는 의미에서의 자본하고 노동자의 결합 비율을 말하는데 네. 이 유기적 구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한 사람의 노동자가 어마어마한 양의 자본을 다루게 되거든요. 네. 근데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렇게 갈 것이라는 게 막스의 예언이었는데 딴 데는 몰라도 군수산업은 완벽하게 그렇게 됐다. 자본의 유지교성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어느 정도 필요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 전쟁에서. 앞으로 더 그렇게 됐고 제가 작년인가 읽었던 흥미로운 책이 있는데 그 완전히 전쟁에서 군대에서 사람이 완전히 자치를 감추게 되는 날도 올 수 있다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네. Empty Army였나? 제목이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겠네요. 이게 뭐 사람에서 이슈가 되느니 예, 예. 마지막 육군 점령하는 인원 외에 예, 예. 육군 인원 외에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 탱크도 사람이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예, 예. 원격으로 다 된다면.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데 결정적인 사회 정치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지금 말한 그 군인에서 그 기계로 넘어가는 결정적인가 베트남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이 그 미국의 그 징병 시스템이라는 게 외적이 쳐들어올 때는 사람들이 징병에 그래도 응해요. 우리 조국을 지켜야 되니까. 네네. 근데 다른 나라의 침략 전쟁이라고 생각되는 베트남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징병이 돼서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게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단순히 경제적인 좁은 의미의 돈 계산뿐만 아니고 네. 징병제를 유지하고 군인들이 실제로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게 되면은 이게 초래하는 정치 사회적인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계산하기도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드론으로 대체한다라고 하면은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정치 사회적으로 전쟁을 아주 쉽게 정당화하는 데 있어갖고 전쟁에 대한 저항이 확 줄어버립니다. 사회적으로. 그럼 전쟁이 앞으로 더 많이 날 수 있는? 쉽게 벌어질 수 있어요. 지금 워크래프트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무슨 게임쯤으로 알아요. 그렇지. 게임으로 매일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래서 그 전쟁이 게임화되는 양상이 최초로 나타났던 현상이 그 걸프전 91년에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있었던 걸프전이 있었죠. 이게 매일매일 텔레비에 CNN으로 보도가 되면서 이게 전쟁이 일종의 게임 같은 양상이 되는데 이게 가지고 있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은 실제 사람이 나가서 휴먼 커스트가 나가면서 전쟁이 벌어지면 사회 정치적으로 압력이 들어와요. 전쟁 그만하자. 네네네.
근데 전쟁을 드론이 하고 기계가 하게 되면은 반전 여론이라고 하는 게 그다지 세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배계층 입장에서는 훨씬 자유롭게 다종다기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무르익게 됩니다. 아, 갑자기 한나 아렌트가 얘기한 악의 보편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악의 보편성이 보편화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좀 끔찍하네요. 그 걸프전이 있었을 적에 나왔었던 그 유명한 농담이 있는데 그 비행기 조종사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한탕 조지고 돌아와서 부인이랑 집에서 저녁 먹고 이게 전쟁의 일상이거든요. 악의 보편성까지는 모르겠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문명이 발전하고 이러면서 전쟁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최근에 또 평화의 시대였고 굉장히 장기가 그렇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역사적으로 전쟁을 바로막고 평화를 가져오는 제일 중요한 동력은 지나친 휴먼 커스트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었거든요. 사람이 죽으니까 전쟁이 나면 우리 아들이 나가서 죽어야 되니까. 근데 전쟁을 기계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눈에 안 보이는 차원에서 게임처럼 벌어지는 전쟁에 대해서는 사회가 인지하지조차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겠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종류와 규모가 굉장히 다변화되면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전쟁의 총량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 이런 일은 안 일어나기를 정말 바라는데 끔찍하고 오늘 대담하다가 새롭게 저는 이제 도착한 지점은 미국의 중국 제어, 특별히 기술 제어 중에 상당 부분이 기술적으로 한 단계 중국이 더 진보를 하게 될 경우 그게 이제 군사력으로 사용될 때 파괴력을 상당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 미국 입장 아닌가. 그러니까 화웨이 같은 경우에 군사부적인 이유가 제일 컸잖아요. 미국이 화웨이를 견제하게 되는데. 맞네요. 통신이니까. 예. 앞서 이런 모든 전쟁의 기반은 통신이니까. 그렇죠. 예, 아무리 무인 탱크, 무인 비행기를 잘 만들어도 통신이 안 되면 무인으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너무 슬픈 상황인데 이게. 야, 이게 그동안에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토피아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업들의 활동이 인류를 발전시키고 자본주의를 긍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경계감을 확 가지게 되는 오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충격적인데. 네. 사실 오늘 질문 준비한 건 다른 게 있는데요. 지금 1번에서 파생된 질문 하다가 기축통화 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기축통화 지정을 얘기하다 보니까 혹시 이제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혹시 따로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다면요? 제 생각에는 내년에 막 폭망론이 막 돌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길 가는 사람들 중에 이제 그 경제를 아는 사람 물어보면 한 10중에 9명은 내년에 침체가 온다 얘기하죠. 저는 뭐 그 예언을 할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절대로 안 하는데 그냥 2023년을 맞아서 우리 각도기 이 청취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제 생각에는 내년이 그런 드라마틱한 한 해가 된다기보다도 길고 지루하고 그 기약이 없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한 해 같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 그 홍기빈 그 클럽 채널에 그 2024년 토정 비결이라고 한번 그 썰을 푼 게 하나 있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의 생각에는 이 폭망론이라는 게 오히려 시야를 가리는 면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마켓에서 불리시 뭐 베리시 이러면은 사자 팔자 이 소리만 하게 되면 사람이 1차원이 돼가지고서 상황을 잘 못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루한 망망대해 같은 상황이 올 경우도 있을 텐데 그때는 시야를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 그 토정 비결은 그 주역의 그 태괴에 보면은 벼락은 옆집 마당에 떨어진 것이지 너희 집에 떨어진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 2023년에 벼락은 옆집에 떨어진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국은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뭐 한국이든 내가 산 주식이든 그러니까 너무 폭망론이라고 하는 거에 그 틀로 상황을 보는 거는 좀 오히려 시야를 가릴 수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침체나 붕괴에 너무 연연할 것이 없다. 실제로 그것이 나에게 실제화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하신 게 해석이 되네요. 네네. 오늘은 좀 지정학에 집중해서 이 기축통화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축은 결국 힘이라는 걸로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힘은 결국 지정학적인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에 오늘 지정학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제 얘기로 했다가 지정학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예, 근데 다음 시간에는 한번 경제 얘기를 다시 금리와 이 전공 그쪽이 또 전공이시잖아요. 네, 그 전공으로 사실 오늘도 전공이시긴 해요. 정치 경제 글로벌 정치 경제 하시는 거니까요. 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밌으셨던 분은 우리 그 홍기빈 선생님 계속 나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홍기빈 클럽에 가서 구독을 눌러주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좋은데 이러고 계속 나오실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지난번처럼 재밌었다는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우리 홍기빈 선생님이 흔쾌하게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홍기빈 선생님 계속 관찰했는데 지금 MBC나 이런 데 몇 군데 나가고 계신데요. 제 느낌은 실력 발휘가 안 돼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거기는. 여기처럼 이제 시간이 좀 자유롭게 주어져야 원래 그 본인이 가지고 있으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계속 그 우리 홍기빈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고요. 아마 저희 채널 나왔으니까 좀 큰 채널에도 앞으로 얼굴 볼 수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긴 시간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홍기빈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